좋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할 파트는 바로 이제 38페이지에 있는 화학 파트가 되겠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다룰 것이 이제 원소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통합과학에서 원소들을 이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주기율표란 말이죠. 이 주기율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심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우선 여기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소라는 것이 나오는데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데 원소와 원자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얘기하는 거죠. 입자. 그래서 기본 입자는 원자고 성분은 원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시를 들어주면 쉽게 알 수 있죠. 물 분자가 있다. 네, 어서 오세요. 이시원 학생. 잠시만요. 제 셔츠를 시작하지 말고. 네. 네, 우리가 물 분자가 있다 할 때 이 물 분자에서 원소는 뭐냐?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산소와 수소 두 종류가 되는 것이고 원자는 입자이기 때문에 세 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 누구실까요? 이 친구들은. 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가 약 110 종류 정도 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기율의 발견에서 이 세 사람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여한 사람이 되겠죠. 첫 번째로 데베라이너 이 사람 기억해줘야 되는데 데베라이너는 세 개의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더라. 그들 사이에 원자량 사이에는 비슷한 관계가 있더라. 뭐 예를 들어서 원자량이 20이었는데 성질이 비슷한 애가 80이었어.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는 녀석의 원자량은 60이 되는 거지. 60이 아니네요. 뭐야 이게? 잘못했네. 음. 60이었으면은 얘가 100이 되는 거지. 음. 이런 식으로 원자량 사이에 성질이 비슷한 애들의 원자량 사이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떨어져 나오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데베라이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델레예프, 중요한 맨델레예프는 뭐냐면 최초로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로 주기율표.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맨델레예프다. 맨델레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무슨 순으로 만들었느냐?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더니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원자량 순서로 만든 게 누구다? 맨델레예프.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를 쓰기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 바로 모즐리다. 우리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가 바로 모즐리가 만든 주기율표 쓰고 있는 건데 맨델레예프의 차이점은 뭐냐면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나눴다.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나눴다 했었죠. 네, 원자 번호는 뭘 가지고 우리가 원자 번호를 나눴다고 했었죠? 원자 핵에 있는 이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나눴다고 했었죠? 양성자의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1번, 2번 이런 순서로 나눴고 지금 현재 이런 주기율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순서대로 원자들의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 이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끼리 세로 줄에 오도록 배열을 했죠. 그래서 주기율표 쭉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주기율표는 7개의 주기, 7주기까지 존재하고요. 7개의 주기가 존재하고 세로 줄로는 1쪽부터 18쪽까지 존재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기율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주기율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데 첫 시간에도 우리 개념 시간에도 설명했던 내용인데 자, 우선 1번인 수소는
세 개에 있는 양성자가 하나인 것이고 여기에 전자가 몇 개 돌고 있다? 하나가 돌고 있다. 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꽉 찬 족을 우리는 18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18족. 자, 그다음에 3번은 3번은 원점으로 3번 양성자가 3개일 텐데 얘는 전자가 3개일 텐데 첫 번째 껍질엔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채워져 가지고 10번은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 중간에 이제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하나, 얘는 마지막 껍질 전자가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있는 애가 누구냐면은 순서대로 하면 누구겠어요? 1번이 수소가 되는 것이고 2번이 헬륨이 되는 거다. 3번은 껍질이 2개이면서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하나,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다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2개. 동서는 플러스 5, 첫 번째 꽉 찼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3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수, 요거 지금 몇 개? 한 개라고 했었죠. 요거 지금 한 개, 한 개. 마지막 껍질 전자 몇 개? 2개. 마지막 껍질 전자 몇 개? 3개. 자, 요것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된다 그랬고, 요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원자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전자다. 원자가 전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여기가 세로줄이 이제 1족 하나 있으면 1족, 2개 있으면 2족, 그다음에 3개부터 쭉 넘어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3주기까지는 1족, 2족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물론 여기 사이에도 3족에서 12족까지는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3족에서 12족까지 존재하긴 하는데 얘들은 우리가 전이금속이라 그래가지고 금속은 금속인데 얘들은 4주기부터 나타나잖아요. 4주기 여기 4주기부터. 사죽이니까 요 죽이라고 하는 건 껍질 수잖아요. 껍질 수. 그래서 얘들은 껍질이 4개인 애들부터 나오는 애들인데 우리는 주로 여기 20번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여기 20번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3족에서 12족까지는 잘 쓰지 않는다. 근데 3족, 12족은 요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좀 아셔야 되고 1족은 하나, 2족은 2개, 3족부터는 뒤에 있는 3,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 18족은 첫 번째 껍질에는 2개인 녀석 헬륨이고요. 두 번째 껍질에는 8개인 녀석 네온이고, 그 다음에 아르곤은 18번이죠. 아르곤 같은 경우는 2개, 8개, 8개. 전자가 2개, 8개, 8개 들어간다고 그랬죠. 얘도 마지막 껍질에 8개.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2개, 8개, 8개가 있지만 여기 18쪽에 있는 애들의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우리 몇 개라고 하냐면 0개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전자들만 원자과 전자라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음.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로 이제 나중에 계속 주기율표 나올 텐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자, 다시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가 말하는 거는 무엇을 말한다? 이들의 전자 껍질수를 말한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의 수가 하나면은 1주기,
두 개면은 2주기, 세 개, 네 개에서 쭉 해서 7주기까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 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세로줄에 온다고 그랬죠. 얘가 결국에는 뭘 결정한다? 1족은 전자가 하나, 여기 2족에 있는 애들은 마지막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두 개. 이런 식으로 뭘 의미한다? 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자과 전자 수를 의미한다. 네, 이게 계속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 수와 원자과 전자 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 우선 이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금속과 비금속, 그 다음에 준금속의 위치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음. 지금 색깔로는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볼 거는요, 여기 13쪽 있죠. 13쪽에 보면 붕소 있어요. 붕소. 붕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14번, 14쪽 밑에 있는 실리콘 있죠. 규소. 요 두 개가 지금 준금속이에요. 준금속.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이나 아니면 중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띠지 않는 애들을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이 중금속이 우리가 많이 보는 애들은 이 붕소와 실리콘을 기준으로 해서 요 왼쪽, 왼쪽에 있는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는 애들이 누구다? 바로 금속으로 보면 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뭐다? 바로 비금속으로 보면 된다. 여기 있는 애들은 뭘로 본다? 비금속으로 보면 된다. 자,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도 알아야 되는데, 금속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얘들은 금속은 전부 무엇 때문에 금속 형질이 나타나냐면 바로 금속 안에 있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 무슨 전자? 자유전자 때문에 얘의 성질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은 뭐가 있다? 반짝반짝 광택이 있다. 이것도 자유전자가 빛을 먹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이것도 광택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얘는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면은 어, 펴지거나 길게 뽑을 수 있다. 이걸 전성, 연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음. 파전 생각하라 그래서 넓게 피는 거 전, 엿 생각하라 그랬어. 길게 뽑는 거 연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금속의 특징들이 있고,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죠, 당연히. 그래서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한다. 음,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금속들은 특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금속들은 보통 원자과 전자가 개수가 적잖아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거나 두 개 정도밖에 없잖아. 그럼 얘들은 우리가 옥텟이라는 성질, 마지막 껍질을 꽉 채우고 싶은 성질 때문에 요 두 개를 버리면, 자기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버리면 안정해지잖아요. 18쪽처럼.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무슨 이온이 되는 걸 좋아한다? 플러스 이온. 양이온이 되는 걸 좋아한다? 전자.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속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될 특성들이 이런 건데, 아, 금속은 자유전자 때문에 대부분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금속은 전자적으로 따지면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되려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나올 건데, 자, 비금속은 반대죠. 비금속은 얘들은 전자를 얻는 걸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껍질에 얘들은 마지막 껍질에 전자의 개수가 대부분 많은 애들이잖아. 몇 개? 한 보통 한 6개나 7개 정도 되는 애들이잖아. 최소한 5개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전자를 한두 개만 더 받으면 안정한 이온이 되니까 얘들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게 비금속의 특징이다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화학적인 성질을 기본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른쪽에도 나와 있어요. 표를 보시면은 왼쪽에 들어갈 말이 바로 금속 원소가 되겠지. 금속 원소는 보통 주기율표의 왼쪽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다라는 것이고,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오른쪽에 있다. 물론 수소는 제일 왼쪽에 있지만 수소는 예외적으로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온에서 금속들은 대부분 고체로 존재하죠. 예외적으로 수은만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 기체로 존재하는 비금속들 대부분 기체로 존재하는데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한다. 라는 거. 왜 그런지 또 설명하면 브로민만 왜 액체로 존재하는가? 여기 넘어와서 볼게요. 주기율표를 볼게요. 자,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브로민이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있거든요. 브로민이 지금 그렇죠? 브로민 여기 있죠, 여기. 음. 브로민이 플로린이나 염소보다 플로린은 크기가 좀 작고 염소는 크기가 좀 더 클 거 아니에요. 껍질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브로민은 껍질이 더 크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브로민 분자는 브로민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존재하고 있죠. 플로린도 플로린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고 염소도 염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입자가 작은 애들은 자기들끼리의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요. 특히 이제 이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데 입자가 작기 때문에 입자 작은 애들은 인력이 작고 인력이 작아서 끓는 점이 낮다.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얘들은 쉽게 날아가서 현 상태에서 기체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덩치가 큰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 써 있진 않지만 얘들은 고체로 존재하는 애들이 더 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음. 자, 이온을 만들 때 금속은 아까 뭐라고 그랬다? 양이온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랬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겠죠. 다 옥텟을 만족하기 위한 거죠. 단 18쪽은 비금속이긴 하지만 얘는 이온이 되지 않는 거. 왜? 이미 나는 안정화됐잖아. 헬륨은 이미 나는 두 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미 안정화됐고 네온은 나는 이미 8개를 마지막에 꽉 채웠잖아. 두 개, 8개 꽉 채웠잖아. 그럼 네온도 이온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얘들도 비금속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자, 특징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특징 설명했던 거. 전기 잘 통하지 않는다. 흑연만 전기 통한다. 라는 거. 됐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음. 155번에 있는 이 문제 간단하게 보면서 정의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영역을 딱 보면 어디가 금속이고 어디가 비금속이고 어디가 중금속이구나 이걸 먼저 딱 떠올릴 줄 알아야 되는데 가가 뭐가 되겠지? 당연히 가는 금속 원소들이 위치한 곳이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 자, 다는요 비금속이죠. 비금속이다. 나는 얘는 준금속이죠. 준금속이다. 자, 그럼 1번 가에 속하는 원소들은 전자를 잃기 쉽다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 방금 얘기했듯이 얘들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잃어버리고 양이온 되기 쉽다 그랬죠. 맞다. 자, 그래서 가에 있는 애들은 금속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다음 나에 속하는 거 준금속이죠. 준금속인 애들은 이들이 갖는 금속과 비금속이 갖는 거에 중간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 모두 있거나 중간 성질. 자, 그다음 다 비금속이죠.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게 아니라 얘들은 좀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kop질에 원자과 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 싶은 거지. 자, 그다음 수소, 헬륨, 탄소 다 전부 비금속에 속하는 거 맞다. 그다음에 6번 가에 속하는 원소들은 다에 속하는 원소들에 비해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잘 통하는 거죠. 금속이니까. 7번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 모두 쉽게 부서지는 게 아니라 금속은 연성과 전성이 있어서 잘 휘고 부서지지 않죠. 다음 8번 금속들은 대부분 광택이 있고 비금속들은 대부분 광택이 없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속과 비금속, 그다음에 중금속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다음에 이들의 각각의 특성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체크를 좀 해놨어. 같이 풀어볼 거를. 자, 15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원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네.
음, 풀어볼래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풀어서 채팅창에다가 답을 올려보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잘합니다. 좋아요. 자, 답은 1번과 5번이죠. 기본 입자, 아까 원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성분이다. 음, 그래서 이건 원자를 말한 거에 틀렸고, 5번. 자, 모든 물질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들도 있죠? 비활성 기체들, 헬륨, 네온 이런 애들 있죠? 18쪽에 있는 애들. 18쪽에 있는 애들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혼자 존재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결합하지 않는다. 잘했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163번인데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어보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주기율표예요. 현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 옳지 않은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답 찾기는 쉬워요. 네, 모두 잘하십니다. 잘하네요. 음.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존재한다. 전자 껍질수가 그렇다라고 했고, 족이라고 하는 건 1족부터 18족까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왼쪽에 금속 원소가 존재하고 오른쪽에 비금속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좋았고요. 자, 이제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음, 165번인데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음, 자, 2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네. 자,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인데 주기율표에서 왼쪽에는 금속이 있어. 오른쪽에는 비금속이 있어.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바로 니은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A는 예외적으로 얘가 수소잖아. 수소는 예외적으로 어디에 포함된다? 비금속에 포함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어, 족과 죽이 반대로 잘못 써져 있고 A는 수소기 때문에 얘는 비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것도 물리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러면 틀린 거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만약에 주기율표가요. 대부분 여러분 학교에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1족, 2족 다음에 바로 13족 이렇게 넘어가게끔 그림이 많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정확히 어디가 중금속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했지. 중금속을 기준으로 해라. 그랬잖아. 그럼 중금속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중금속 두 개 기억해라. 비실비실 되는 애들 기억해. 비실비실 되는 애들. 얘가 수, 헬, 리베붕탄질산 풀네 나만 알지 나만 알지 인황염 자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비실비실 자 여기 있죠. 비실비실 찾아서 비실비실 되는 애들 왼쪽이 금속이고 오른쪽이 비금속이고 수소도 비금속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라는 거지. 이런 표가 나왔을 때는 할 수 있죠. 잘했습니다. 자, 156번.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바로 풀어볼까? 10초 드릴게요. 최소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제 대부분 잘 할 텐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이런 문제를 굉장히 의외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주기율표를 외워야 돼요. 1번부터. 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에서 1족, 2족에서 쭉 해서 18쪽까지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헬, 리배붕탄질산 풀네 나만 알지 나만 알지 인왕녀마 카카 이렇게 웃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 다 아셔야 되고 딱 보면 이거는 금속 찾아라 이 얘기야. 그래서 나트륨이 여기 금속 원소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 이거 다 비금속인 걸 딱 눈으로 보면 알아야 돼. 모르면 주기율표 때 그려놓고 찾아야지 뭐 어쩔 수 없죠. 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엔 171번인데 조금 난이도를 높였죠. 자, 그림은 어떤 세 가지 원소를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리튬, 나트륨, 플루오린이 있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 먼저 해야 될까? 원소가 나왔잖아? 그러면 옆에다가 주기별 딱 그려야 돼. 그리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 이렇게 해놓고 아까 우리가 원자번호 순서대로 외웠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리튬 딱 보면은 딱 떠올라야 돼. 리튬 여기야. 나트륨? 리튬 밑에 나트륨이 있어. 플루오린? 플루오린 여기 2주기 17쪽이야. 이게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음. 자, 이게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특히 이제 얘네들은 왜 기억해 줘야 되냐면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있죠. 여기 칼륨까지. 칼륨까지. 얘들은 무조건 1쪽에 있는 애들이고 여기 1쪽에 1번의 수소를 제외한 얘는 금속이 아니니까 수소를 제외한 얘들을 우리가 무슨 금속?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은 세로 줄로 쭉 외워주셔야 돼요. 리튬, 나트륨, 칼륨. 쭉 알아줘야 돼. 자, 그다음에 여기 17쪽에 있는 여기 플루오린. 여기 1주기엔 아무것도 없죠. 비어 있죠. 자, 2주기부터 플루오린이고 플루오린 밑에 뭐 있어요? 염소 있어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두 개도 여러분들은 알아둬야 돼. 뭐죠? 그렇지. 브로민과 아이오딘이에요. 얘들도 중요합니다. 17쪽. 통합과학에선 얘들이 굉장히 중요해. 이 두 가지. 왜요? 바로 17쪽은 누구다? 할로젠이라고 하는 원소들이야. 같은 족에 있으면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고 했어요? 비슷하다 그랬지? 얘네들은 금속인데 성질이 비슷한 애들. 할로젠은 비금속인데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거든.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위치를 세로줄로 딱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딱 니들이 봤을 때 이게 나와야 한다는 거지. 자, 이주기 원소냐? 그러면 리튬하고 플루오린은 이쪽으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리튬은 일로 떨어졌네. 그럼 여긴 누구다? 플루오린이겠네. 그럼 이 나머지가 누구다? 나트륨이겠네.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는 비금속 원소인가를 적용할 수 있다. 비금속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금속이냐고 물어봤어야 되겠지. 금속이니? 그러면 맞네, 맞네. 쏘리. 비금속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다. 그죠? 왜냐면 지금 비금속이 얘로 왔네. 얘 쪽으로 지금 비금속이 왔으니까 비금속 원소 적용할 수 있다. 자, 기억은 리튬과 같이 같은 족 원소냐? 플로리는 같은 족이 아니었죠. 니은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 금속 원소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기 쉽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와 할로젠을 짬뽕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174번하고 175번 중에서 하나만 해볼게요. 자, 175번 하나 해볼게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A, B, C, D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지? 이 아래에 있는 힌트를 보고 A와 B는 같은 족이고 B와 C는 같은 죽이다. 자, 이러면 A, B, C, D 위치 딱 나오죠. 음. 나온 다음에 얘들을 진짜 원소로 바꿔준 다음에 보면 되겠어요. 좋아요. 어,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문제 풀려고 미리 예습하지 말라고 했던 거니까 지금 딱 이 공부는 같이 풀고 같이 선생님하고 할 때 같이 풀어보고 나중에 이게 어려웠다 좀 잘 안 풀렸다는 친구들은 복습을 통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복습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세요, 공부를. 네, 잘들 하셨고요. 같이 볼게요. A와 B가 같은 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세로줄에 있어야 되니까 이 세로줄이 바로 A하고 B가 되겠지. 물론 B하고 A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B하고 C가 같은 주기가 되려면 같은 주기에 있는 게 바로 B하고 C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단 얘기지. 위에가 A고 아래가 B라는 얘기고 남은 게 뭐다? D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A는 누구다? 얘는 수소구나. B는 누구다? 리튬 나트륨이구나. C는 누구다? 누굴까요? 염소가 되겠고 D는요? 네온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바로 안 나오면 그냥 원자번호 순서대로 쭉 쓰면서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라도 20번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차례대로. 그래서 이 칸에다가 채울 수 있으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금속 원소는 한 가지냐? 금속 원소는 여기 나트륨 하나고 원자 번호 가장 큰 것은 D가 아니라 C가 되는 거죠.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A는 맞고 D는 틀리고. A는 수소 맞고 B는 나트륨 맞고 C는 염소, D는 네온이다 맞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잘했고요. 자, 드디어 나왔네.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알칼리와 할로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알칼리와 할로젠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한번 봅시다. 주기율표 상에서 바로 요 일족에 속하는 원소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족에 제일 위에 있는 수소는 제외하는 거예요. 수소는 빼고 수소 밑에부터 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란슘 여기를 전부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족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다. 세 가지는 꼭 알고 있자. 리튬, 나트륨, 칼륨은 꼭 알고 있자 이거예요. 음. 그 다음에 금속이니까 상온에서 뭘로 존재하겠어? 고체로 존재한다. 일단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금속이니까 광택을 띠겠지. 고체이면서 광택을 띈다라는 것이고, 자, 이들은 일족이니까 공통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껍질이 리튬은 두 개이면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하나잖아. 그쵸? 나트륨은요? 나트륨은 11번이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두 번째까지 꽉 차 있고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하나. 이게 누구다? 나트륨이죠. 자, 내가 이거를 여러분 다 아는데 왜 일일이 그리냐? 다음 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19번이 있어요. 다른 누구냐? 칼륨입니다. 칼륨은 껍질이 하나, 둘, 셋, 네 개이면서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얘가 누구다? 칼륨이에요. 리튬 3번, 나트륨 11번, 칼륨 19번이거든. 자, 이런 식으로 된 거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니까 어떻게 돼?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전자 하나만 잃어버리면 껍질을 벗어 던지잖아. 껍질을 벗어 던지니까 뭐가 되기 쉬워요?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지. 리튬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칼륨 플러스 되기 쉬운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작아요. 자, 뭐보다 작냐면 물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들을 물에다가 넣고 실험을 할 거란 말이지. 음, 이제 여기다가 넣고 이제 이런 실험을 하거든. 알칼리 금속들을 실험을 하는데 물에다 넣으면 얘들이 여기 물 위에서 떠가지고 반응을 해요. 칙 하면서 물 위에서 막 스케이트 타듯이 막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금속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칼로 쉽게 잘려요. 지금 칼로 이렇게 쑥 잘립니다. 이렇게 쑥 잘린다 하는 거. 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뭐와 반응하냐면 산소, 물하고 반응한다. 음. 얘들은 반응성이 왜 클까? 우리가 화학에서 반응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지? 전자를 주고받는 게 화학 반응이에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이 하나를 벗어 던지고 싶겠지.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근데 그게 마침 산소이거나 물일 때 그런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광택이 쉽게 금방 없어지지. 그래서 광택을 금방 잃어버려요. 이거는 뭐와 반응한 거다? 산소와 반응한 거다. 두 번째, 얘들이 물에 들어가면 물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무슨 기체를 발생시킨다? 수소 기체를 발생시켜요. 왜 그러냐면 나트륨이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나트륨이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두 개의 나트륨이 두 개의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이제 나트륨하고 NaOH, 나트륨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물에서 물 분자를 생각해 보세요. 물 분자가 H2O잖아. H2O. 물 분자가 H2O잖아. H2O. 여기서 요 OH만 남기고요. 얘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나트륨이 두 개의 나트륨이 던진 전자를 이제 필요 없다 던질 거 아니에요? 이 던진 전자를 누가 먹냐면 바로 여기 있는 물에 있는 수소 하나가 먹고 물에 있는 수소 하나가 먹어서 둘이 붙어서 나온 게 바로 누구냐요? 수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에는 뭐가 남아요? OH-가 남거든. OH-가 바로 우리가 알칼리성,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액은 뭘 띈다? 염기성을 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염기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알칼리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 된 거고 애들 이름이 염기성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여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죠. 그러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기억해 주면 되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반응성의 세기예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찾아라. 그럼 이겁니다. 리튬에서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 자, 반응성 크다 뭘 말한다? 전자를 잘 내어준다. 전자를 잘 버린다 이거죠. 자, 왜요?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지죠. 점점 커지면 핵과의 거리가 점점 어때요? 멀어지죠. 엄마랑 애들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진 애가 더 빨리 더 잃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손을 놓기 쉽다. 그래서 반응성이 리튬에서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진다. 즉 산소든 물이든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원자보다 큰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으로 해서 실험에서 많이 물어본다. 자, 알칼리 금속 됐죠? 자, 두 번째, 할로젠 갑니다. 자, 할로젠은 몇 쪽이다? 17쪽이다. 자, 얘들은 17쪽에 속하고 기억하자 그랬죠? FCl, BrI 아래로 가는 거 네 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음. 자, 얘들은 항상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항상. 왜 그러냐? 얘들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죠. 플루오린 원자가 전자 7개, 플루오린 원자가 전자 7개. 얘들은 원자가 전자가 7개란 말이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둘 다 옥텟을 만족하고 싶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빌려주는 거죠. 옥텟을 만족하고 싶기 때문에 전자 하나 필요한 거야. 그래서 둘이 항상 같이 다닌다. 모든 애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실온에서 F2, CL2, Br2, I2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유의 색을 띈다.
색도 기억해 두면 되겠고 특히 브로민 젓갈색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얘들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하죠. 음. 왜 전자를 얻는 걸 좋아하냐? 아까 말했듯이 일곱 개잖아. 일곱 개니까 전자를 빨리 받아서 안정한 18쪽의 전자 배치 무슨 규칙? 그렇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음이온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자, 얘들도 그러니까 빨리 전자를 빨리 받으니까 반응성이 클까 작을까? 매우 크다. 그래서 반응을 하는데 특징은 자, 아까는 금속과 물이었는데 아니, 물과 산소였는데 얘는 금속과 수소와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과 수소와 반응한다. 금속하고 반응하면은 저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나트륨하고 만약에 플로린이 반응한다, 만난다 그러면 플로린 대표적인 아까 할로젠이었잖아, 그쵸? 어, 금속들은 아까 전자를 잘 내어준다 그랬잖아. 비금속이니 얘들 전자를 하나 받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 그럼 어때? 나는 버리고 싶은데 나트륨은 버리고 싶은데 플로린은 받고 싶어 하잖아. 그럼 둘이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얘들은 항상 같이 다니죠. 이렇게 금속을 만나면 결합을 한다.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손 붙잡고 다니는 거 무슨 결합?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그러니까 금속과 반응 잘하는 이유는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금속과 화합물을 잘 형성한다는 건 이온 결합이라는 거죠. 두 번째, 수소와 잘 반응한다. 음, 우리가 염산, HCl 염산이었잖아. 이게 뭐야? 수소가 결합된 거잖아. 그래서 HF, HCl, HBr. 음, 얘네들이고 염산을 생각하면 얘들은 물에 녹으면 무슨 성을 띨까요? 산성을 띠는 거예요. 그냥 산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수소와 결합한 물질들이 산성을 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정말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반응성이죠. 얘들은 반응성이 알칼리하고 반대예요. 오히려 작을수록 반응성 크다 그랬어. 왜요? 얘들은 전자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전자를 받는 애라고 했지. 전자를 더 잘 받는 게 반응성이 더 큰 거라고 했어요. 그럼 전자를 언제 더 잘 받겠어? 가까울 때. 크기가 작을 때 더 잘 받기 때문에 반응성은 오히려 작은 애가 더 커진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플로리는 충치 예방 치약에 들어가고 불소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불소라고 하는 게 이 플로린이에요. 염소. 염소는 수영장에 소독에 쓰이고 아이오딘 상처 소독에 쓰인다라는 거. 물론 F2CL2 I2겠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알칼리하고 할로젠 정말 중요한 거거든. 자, 이 실험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칼리 실험. 첫 번째, 알칼리는 무조건 칼로 자르는 거 나와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알 수 있거든.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얘들은 칼로 쉽게 잘리는구나. 물은 금속이구나. 무르다. 두 번째, 금방 광택을 잃어버려요. 산소와 반응을 잘하는구나. 어떻게 알았다? 광택이 쓱 사라진단 말이야. 자르자마자 금방 광택이 사라져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요 알칼리 실험, 알칼리 금속 실험 물에다가 넣는 거, 그다음에 페노프탈린 넣는 거. 이거는 뭘 알아보는 거다? 바로 알칼리 금속이 물과의 반응성 알아보는 거죠. 물과의 반응성 알아보는 거다. 자, 반응성 크기는 어떻다?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격렬하게 더 반응한다는 거예요. 불꽃을 내면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준 이유인데 물에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된다.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이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문제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게 되면 물과의 반응성은 이게 아니라 리튬, 나트륨, 칼륨 순서가 돼야 된다라는 거 반응성 굉장히 중요하고 됐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7번 오른쪽 보면 할로젠에 대한 거죠. 지금 여기 몇 쪽인지 안 써줄 수도 있어. 그러면 얘 17쪽인 거 알아야 되죠. 왜? 요 마지막 쪽이 18쪽이니까 17쪽이구나. 17쪽이면은 할로젠이구나. 자, 할로젠이면은 위에부터 FCl
BrI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음. 그다음에 비금속이니까 전기 안 통하고 아까 특유의 색이 있다 그랬고 분자로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두 개 이상이 붙어 있다 이거예요. F2, Cl2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 맞죠? 원자보다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냐 이 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얘는 오히려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랬죠? 틀렸다. 요거 조심해라. 음. 자, 금속 수소와 반응 잘한다. 원자 간자수 7개다. 이런 거 기본 개념이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이제 적용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189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할로젠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40초 드리겠습니다. 답이 두 개예요, 여러분.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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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만 답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잘하네요. 좋습니다. 자, 할로젠이 나왔다. 문제에서 이렇게 할로젠이 나오면 여러분은 주기율표를 딱 떠올리세요. 떠올리면서 FCl, BrI를 딱 쓰세요, 일단. 쓰고 나서, 자, 반응성이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왜? 크기가 작은 애들이 전자를 잘 받는구나, 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면서, 아, 얘들은 크기가 작은 애들이 반응성이 크다라는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 반응성을 보는데 여기 수소와의 반응성 보세요. 매우 빠르게, 빠르게, 잘 이거거든. 그러니까 빠르게, 매우 빠르게 이 순서거든.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음.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주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주기, 3주기, 4주기니까 여기가 플루오린 F2가 되겠고 여기 Cl2가 되겠고 Br2가 되겠죠? 음. 얘가 F2, Cl2, Br2가 되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요. 바로 여기 Br2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 녹는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있다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을 때는 이 물질 상태가 액체 상태다라고 했잖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온도는 25도씨니까 25도씨에서 이 물질은 액체 상태이니까 브로민은 액체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것도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과 6번이 되겠어요. 반응성 문제 나오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할로제나 수소 그렇지. 반응성 문제 나오고 할로제나 수소가 물에 녹으면 염산 생각하라서 염산 산성이죠 산성.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을 나타내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좋았어요. 자, 이 정도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50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가 나오는데 자, 원자의 구조부터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원자 핵을 구성하는 두 가지 물질은 바로 뭐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하나는 누구? 양성자, 하나는 누구? 중성자. 자, 그 다음에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와 전자를 이야기할 때 이들의 질량은요, 상대적인 질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1로 본다. 거의 같다고 본다. 전자는 질량을 거의 무시한다. 그래서 0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가 같다고 봅니다. 1, 1이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거를 뭐라고 하죠? 바로 질량수라는 이름으로 빼냈어요. 그러니까 질량수라는 건 뭐다? 바로 얘는 원자의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가 바로 이 녀석의 뭐다? 질량수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들의 전하량은 양성자가 플러스 1이면 전자는 마이너스 1이고 중성자는 0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면 되겠죠. 음.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뚜루루 넘어가고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로 정했다라고 했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자다라고 알려주면 양성자의 개수는 전자의 개수와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다 그러면 나트륨이 11번이다. 11번 나트륨이다 그러면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고 전자가 주변에 몇 개 있다? 전자가 마찬가지로 11개가 있는 게 누구다? 나트륨 원자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전자를 잃어버렸어. 나트륨 1 플러스가 됐어. 그럼 얘는 양성자는 그대로 몇 개예요? 11개죠. 전자는 몇 개로 봐야 돼? 10개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원자가 바뀌지 않으면 양성자의 개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 이온이 되면 뭐의 개수가 바뀌는 거다? 바로 전자의 개수가 바뀌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준위와 전자 껍질인데 원자 주변에는 이렇게 전자들이 돌고 있는 껍질이 있어요. 껍질. 이걸 전자 껍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돌고 있는 전용 궤도가 있다 그랬어요. 전자 껍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전자 껍질이 여기 첫 번째 껍질, 우리 첫 번째 껍질을 N은 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껍질을 N은 2라고 해볼게요. 세 번째 껍질을 N은 3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이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낮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바로 에너지는 핵에 가까운 껍질에 있는 전자일수록 에너지가 낮습니다. 음, 우리가 과학에서 에너지가 낮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안정적이라는 거야. 더 안정적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핵의 전자가 가까이 있어? 핵의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자, 누가 더 안정적이겠어요? 얘들은 정전기적 인력이 클수록 안정적인 거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가까울수록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 이 에너지 준위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 준위,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준위,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준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들이 여기 나오네.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 요 1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이동한다.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자 껍질로 이동하는 걸 전자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을 올리려고 하면 얘한테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한다 이야기했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 방출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거는 1단원에서도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할 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이렇게 기면 되겠고 자, 전자배치 원리. 자, 이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건데, 전자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껍질부터 차례로 배치되는 거죠. 우리가 주기율표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8개가 채워진다. 대표적으로 산소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에요. 8번. 그러면 얘는 핵이 전하량이 플러스 8이 되는 것이고 전자가 8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차고 먼저 찼죠. 에너지가 낮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6개가 찬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라고 하는 거다? 6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 남은 게 원자가 전자가 되는 것이고 원자 번호는 8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전자 배치를 보게 되면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어. 이게 바로바로 떠올리셔야 우리가 통합과학이나 고등화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냥 유리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트륨을 떠올려라. 그러면 나트륨은 껍질이 3개고 마지막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야 떠올라야 되고. 자, 산소를 떠올려라. 그러면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있는 애니까 얘는 16쪽 2주기에 있는 애다. 왜? 전자 껍질은 2개이면서 원자과 전자는 6개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떠올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주기성이 왜 나타나냐? 바로 주기적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서술형으로 대답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왜? 2개가 차면 다음번에 8개까지 차고 8개 차면 그 다음에 또 8개까지 차니까 주기적으로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변한다.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가 되겠지.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20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음,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원자 A씨를 구성하는 입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여기 문제에 굉장히 큰 힌트가 들어있어요. 뭘까요? 여기 문제의 키워드는 A씨가 바로 뭐다? 원자라는 거예요. 자, 이 힌트는 뭘 떠올려라? 원자라고 하는 건 무조건 전기적으로 뭐라고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이라는 것은 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와 뭐의 개수가 중성자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 따라서 요 가나다 얘들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양성자고 누가 전자고 누가 중성자인지만 찾아라 이 문제거든. 미안. 내가 땡큐. 현우 땡큐. 내가 중성자로 썼어? 미쳤나 봐. 음, 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쳤나 봐요, 제가. 자, 양성자하고 뭐하고 같은 거죠? 전자 같은 거지. 난 내가 이렇게 말한지도 몰랐어.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막 헛소리가 나올 때가 있는 거야. 왜 그럴까?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음, 좋아요. 자,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X하고 Y가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지만 우리는 최소한 뭘 할 수 있냐? A를 보면 A는 가하고 다가 같네. 따라서 가하고 다가 뭐다? 하나가 양성자면 하나가 전자다라는 거죠. 물론 음, 여기서는 지금 뭐야. 아, 여기 나와 또 힌트 하나 더 있네. 뒤에 보면 가는 원자핵을 구성한다. 힌트 또 좋네. 어쩐지. 자, 원자핵을 구성하니까 가가 바로 뭐다? 양성자가 되겠네. 그죠?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다는 전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입자가 다 정해지네요. 나는 중성자가 되겠다. 자,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x도 똑같이 6개고 y는 여기 7개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기억. x하고 y는 6 더하기 7이니까 13이다. 나는 중성자인데 자, b하고 c는 같은 쪽이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여기 양성자의 개수를 보면 알 수 있죠. 왜? 양성자의 개수가 곧 뭐다? 원자들의 번호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얘들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주기율표상에서 어떻게 될까요? 주기율표상에서 6번이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위치가 여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B는 여기가 자리가 되는 거고 C는 7번이니까 양성자 7이니까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같은 족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같은 주기라고 해야 되겠지?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A하고 B는 뭐야, 이거? 얘들 뭐야? A하고 B는 지금 같은 원자예요? 다른 원자예요? 선생님, 얘는 지금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원자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 왜냐면 원자 번호 6번이면 똑같이 수헬립의 붕탄, 똑같이 탄소죠. 얘도 탄소죠. 똑같은 탄소 원자예요. 그런데 원자 번호도 6번 똑같아요. 원자이기 때문에 전화량도 없어요. 그런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질량수가, 이게 두 개 더하면 질량수라고 그랬잖아. A는 질량수가 13인 탄소, B는 질량수가 14인 탄소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위원소라고 이야기해요. 동위원소. 또 알아두세요.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 동위원소. 여러분 학교에서는 높게 출제되는 학교에서는 이것도 물어볼 거예요. 동위원소는 자, 특징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얘는 물리적인 화학적 성질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어, 원자과 전자 개수가 같으니까 물리적인 성질이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은 물에 녹는 정도, 용해도라고 하는데 이런 건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얘들이 질량이 다르잖아.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물에 녹는 양이 달라져요. 이런 건 물리적인 성질이거든. 동위원소라고 하고 동위원소는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08번 문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문제들을 짬뽕 해놓은 문제거든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205번을 풀고 208번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205번 좀 쉬운 문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5번은 다 답을 해주길 기다릴게요. 자, 답을 205번 문제부터 풀어보세요. 예, 고등화학을 한 친구들은, 고등화학을 미리 공부한 친구들은 뭐 이런 문제 너무 쉽겠지, 그죠? 그래서 좋습니다. 좋아요. 네, 같이 풀어볼게요. 자, 8번이구나. 8번이구나. 그러면 얘들은 주기율표상에서 수헬리베붕탄 수헬리베붕탄질산 여기겠네. 그지? 8번이 누구다? 산소다. 그러면 산소는 1, 2, 13, 14, 15, 16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인. 보니까 맞네. 6개 원자과 전자. 그 다음에 얘는 몇 주기? 2주기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소 원자입니다. 2주기 16쪽입니다. 가장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원자과 전자는 6개입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을 조심해야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지금 보니까 문득 자, 네온이라는 원자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온은 원자번호 10번인데요. 이렇게 해놓고 얘는 원자과 전자가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차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랬을 때 얘한테 두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야, 얘 원자과 전자 몇 개니?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몇 개니? 이걸 우리가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데 이 둘의 개수는 다르죠. 지금 여기는 보기는 지금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물어봤어요. 음. 그러니까 네온이라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수는 8개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원자가 전자는 몇 개라고 해야 되냐? 0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요거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어디다 적어 메모를 좀 해놓기 바랍니다. 자, 208번 문제.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할로젠과 알칼리 금속까지 다 이해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답을 찾기는 쉬워요. 답은 쉽게 찾아집니다. 자, 풀어보세요. 답을 찾는 건 어렵진 않지만 내용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20초 드릴게요. 네. 좀 어렵죠? 네. 잘했어요. 대부분 잘하셨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게 나오면 원자 번호를 먼저 딱 찾아주는 게 좋단 말이지. 9번이구나. 9번이면 플로어린이고, 17번이구나. 염소구나라는 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주기율표상에서 얘들은 꼭 기억하자 했던 게 나왔네. 바로 할로젠이 나왔네요. 그치? 여기 우리 17쪽에 보면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만 그려보면 여기 2주기에 플로어린, 염소 이렇게 있었잖아. 브로민, 아이오딘 있었죠. 여기서 나오는 지금 플로린하고 염소 나온 거네. 그죠? 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뭘 적어 놓으라고 그랬어? 반응성부터 적어 놓으라고 그랬어.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반응성 어디로 갈수록 크다? 플로린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라고요. 그리고 얘들은 누구다? 바로 할로젠이다. 자, 할로젠은요. FCl. 얘들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기체로 존재하죠. 그다음에 브로민은 뭘로 존재한다? 액체로 존재하고 아이오딘은 고체로 존재합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자. 그럼 답은 2번이 돼요. 같은 가로줄이 아니라 같은 세로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6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조심해야 되죠. 반응성의 크기 F2가 더 크다는 거 맞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잘했어요.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풀 수 있고 자,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좀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18번인데요. 요거 1분 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볼래요?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분의 원자과 전자 수를 알려준 거예요, 지금. 이런 신유형 문제가 될 텐데 풀어보세요. 1분 드릴게요. 천천히 해보세요. 원자 번호가 20번 이하라고 했습니다. 20번 이하이면서 족 번호를 몇 쪽인지 알려줬네요. 자, 힌트를 주자면 주기율표를 일단 이다 그려놓고 하는 것이 더 편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족을 한번 써볼게요. 1족, 2족, 13족, 14, 15, 16, 17, 18 적어놓고 주기도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적어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음. 그리고 원소들을 써볼게요. 수헬,
리베 봉탄 칠산 풀네 나만 알지 인황여마 크크. 아, 벌써 풀었어요? 오, 풀었다고? 네. 아, 좀 어려울 텐데. 음, 내가 하는 거 보고 해도 괜찮아요. 표에서 보면 주기율표의 족을 알려줬어요. 자, A가 이족이라고 알려줬으면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들이 지금 세개가 나오죠.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 나오는데, 음, 이들의 전자 껍질 수분의 원자 가진 자수를 해보면 2분의 1이 나오는 게 있죠. 음,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써놓고요. 지금 우리의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풀고 있네? 좀 더 시간 줘볼까? 오, 답이 갑자기 쭉 올라오기 시작했어. 음, 네. 오, 드디어 해결들 하셨네요. 음, 10초만 더 기다려볼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잘 해결하시는 편이네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잘한다, 잘해. 좋아.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의미했었지? 얘들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를 의미했잖아.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 족이 의미하는 게 바로 얘 족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얘들이 원자과 전자 수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2분의 2족에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 2족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게 2분의 1이 나오려면 일단은 얘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인 거잖아. 2족이면. 그럼 2분의 1이 되려면 껍질 수는 4개야 되니까 아 얘는 바로 껍질 수가 4개인 4주기에 있는 칼슘이구나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B를 보게 되면 얘는 16쪽이래. 그러면 16쪽을 동그라미 치시고, 자, 20번까지라고 했으니까 16쪽에는 후보가 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찾으란 말이지. 두 개의 후보 중에서 껍질 수분의 원자 건자 수가 2가 나오려면 원자 건자 수는 얘는 몇 개야? 6개잖아. 16쪽이니까. 그렇다면 2가 나오려면은 껍질은 3이어야 하니까 껍질이 3개인 누구? 황. 요 황이 바로 B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재밌지? 자, C는 2분의 3이에요. 근데 족을 안 알려줬어. 어렵지. 족을 안 알려줬어.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요 C는.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그냥 말 그대로 2주기, 말 그대로 2주기 13족이라면은 얘는 누가 되는 거냐? 붕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저는 2분의 3이 되려면 2배씩 늘려볼까? 4분의 6이 되잖아. 4분의 6일 수도 있잖아, 얘가. 4분의 6일 수도 있겠지.
그럼 4주기에 16쪽이어야 하거든. 근데 4주기에 16쪽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얘가 4주기 16쪽이면은 여기로 와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20번 안에 20번 밖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안 돼. 따라서 얘는 그냥 2주기 3쪽의 원소구나 라고 해서 여기 붕소를 찾을 수 있어야 되죠. C 찾기가 가장 좀 어려웠을 수 있다. 이렇게 찾아놓고 하는 거지. 그럼 붕소는 족번호가 얼마가 되는 거야? 13족이 되는 거지. 음.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한번 해보세요. 잘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화학 결합이네요. 자, 화학 결합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의 결합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금속 결합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화학 결합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온 결합이 있다. 네, 쓸게요, 여러분들. 이온 결합과 간단하게 쓸게요. 첫 번째 화학 결합은 무슨 결합이 있다? 이온 결합이 있다. 자, 두 번째 무슨 결합이 있다? 공유 결합이 있다. 자, 이온 결합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결합이죠. 어. 그래서 양이온은 어떤 애들이 양이온이 되기 쉽다고 그랬어요? 금속이 양이온이 되기 쉽고, 음이온은 어떤 애들이 음이온 되고 싶다? 비금속이 되기 쉽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99%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먼저 전자를 내어놓으면서 나트륨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염소라는 원소는 전자를 얘가 준 전자를 얻으면서 전자를 얘가 던졌지 당근마켓에서 전자를 받을 사람에서 줬어. 염소는 음이온이 돼요.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 얘들은 서로 눈이 맞아. 전자만 주고 올라가 했는데 서로 이상형인 거야. 그래서 눈이 맞아서 끌려와요. 그럼 끌려와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 자, 이런 결합의 결합력은 뭘로 유지되는 거다? 전기적인 힘이니까 이런 걸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은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정전기적인 인력을 통해서 결합하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고, 자, 공유결합은 전자를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자를 공유한다. 음. 자, 플로린 예를 들어보게 되면, 플로린은 원자가 전자가 7개잖아요. 마지막에 7개인데,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도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무엇을 만족하기 위해서 8개의 전자를 채우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이라는 건 우리가 8을 뜻해요. 그래서 8전자 규칙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우고 싶어서 전자를 하나씩 공유한다. 이게 바로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공유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산소다 그러면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인데 얘는 원자가 전자가 6개죠. 세개 전화량은 쓰지 않겠습니다. 6개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되려면 2개를 공유해줘야 되는 거지. 자, 부족한 만큼 공유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공유결합은 뭘 기억하면 되냐면, 공유결합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음, 옥텟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전자가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부족한 전자 수만큼을 어떻게 된다?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족한 것만큼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탄소는 원자 간자가 6개니까 2개가 부족하잖아. 2개 부족하니까 2개를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도 2개가 부족하니까 2개를 내어주고 나머지 4개만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이때 하나만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단일결합.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일 결합. 이게 산소처럼 두 개가 원자쌍이 붙은 걸 우리는 이중결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질소다.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부족한 것만큼 공유한다. 8개가 되기 위해서 얘는 3개를 공유해야 되겠지? 나머지 2개만 남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애도 3개를 공유하고 2개가 남는 거지. 그럼 얘는 결합을 3개를 공유하는 결합을 한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는 삼중결합이다. 그래서 공유결합은 단일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이 있고 삼중결합이 있는데 어, 결합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결합력이 더 단단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있다라는 특징 이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단 그것만 나와 있는 거죠. 일단은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건 재미없고 자, 226번을 보겠습니다. 뭐 이게 뭐 어려운 문제는 없거든 여기에.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풀 시간 드릴게요. 30초 드리겠습니다. 226번. 네,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음, 좋아요. 여기 1쪽에 있는 애들은 그렇죠. 잘했습니다. 1쪽에 있는 요 B가 리튬일 텐데 뭐 리튬이라고 써볼까요? 리튬 안 써도 되지만 네, 리튬일 텐데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애들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니까 얘는 누가 되고 싶어 하는 거다? 바로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A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이렇게 좀 되겠죠.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나머지 넘어갈게요. 그럼 풀어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풀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이라고 그래서 68쪽. 이제 이온 결합 물질 방금 이온 결합 했잖아요. 그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 나와요. 그래서 얘들은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내가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야라고 해가지고 어 그렇다면 나트륨이랑 염소랑 결합하면 얘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가 일대일로 그냥 분자처럼 붙어 있는 건가? 이게 이렇게 이건 아니라는 거지. 선생님 예를 들었던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계속 결합해서 결정을 이루는 거야.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고체를 결정이라고 하는 건데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생겼다? 개념반에서 설명했지만 염화나트륨은 이렇게 나트륨과 나트륨 사이에 여기 나트륨이 여기 있다 그럼 나트륨과 나트륨 사이에 양 옆에 앞, 뒤에, 위, 아래 이렇게 염소가 다 들어가 있고 염소 양 옆에 위아래 앞뒤에 다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1이다. 전하의 합이 0이 되게끔 존재하는 건데 연속적으로 결정을 이룬다라는 거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특징 보면은 대체로 이온 결합 물질은 굉장히 녹는점과 끓는 점이 높다. 왜? 우리가 정전기적인 인력은 인력 중에서 매우 센 인력에 속해요. 그래서 정전기적인 인력이 세니까 녹는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은 상태야. 높으면은
아직 녹지 못했으니까 실온, 우리가 있는 실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겠어요? 고체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다 실온에서는 고체로 존재하는 거야. 왜냐면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물에 잘 녹을까? 엄청 잘 녹아요. 자, 왜 그러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온화가 되잖아. 잘 녹아요. 물론 여기 보면 모두라는 말 없어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 왜 대부분일까?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 화합물 있죠. 아저씨, 카카오, 봤어? 피비린내, 앙금. 앙금도 이온 결합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앙금들은 물에 녹지 않아. 이건 예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두 물에 잘 녹는다고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 앙금 제외하고요. 전기. 고체에서는 안 통해요. 그런데 액체와 수용액에서는 통한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잘 쪼개진다. 왜? 어제의 장점이 헤어짐의 이유가 된다. 라고 했어요. 밀어내면 서로 밀어낸다. 특히 여기서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이용 파트는 통합과학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화학에 잘 안 물어보는데, 염화나트륨 소금이고, 제설제, 습기 제거제, 요거 염화칼슘 정도 기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유결합 물질은요, 얘는 성질이 조금 그래.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 얘들이, 음, 음, 보통 이제 얘들은 H2O2, 서로 우리가 분자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녹는점과 끓는 점도 얘들은 비교적 여긴 낮다고 되어 있지만, 높은 애들도 있어.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높잖아. 그래서 애들은 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에서. 자, 물에 대한 용해성, 이것도 일정하지 않아.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건 잘 녹는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얘는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전기 전도성. 자, 이건 알아야 돼. 얘는 없다. 전기가 안 통한다.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안 통한다. 이건 알아야 되겠지. 하지만 녹는 점과 물에 대한 용해성은 물질마다 달라요. 같은 공유결합 물질을 하더라도 그거는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공유결합이라서 그렇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자,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풀 거예요, 여러분하고. 내가 여기 좀 나머지 해놨고, 자, 301번 문제. 요거 하나만 풀고 우리 마무리 합시다. 자, 재밌게 생겼지? 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풀고 싶었어요. 자, 요거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힌트를 주자면, 공유결합일 수도 있고, 이온 결합일 수도 있어요. 거기 문제에서 보면은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 그럼 이들이 구성할 수 있는 원소 결합을 생각을 한 다음에 원자의 개수가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다. 원자 수의 비가 이렇다는 걸 통해서 어떤 화합물인지 맞춰야 하는 그런 문제거든. 자, 한번 전혀 힌트 없이 한번 풀어볼 시간 30초 드리고 30초 후에 힌트 들어가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잘 감이 안 오죠? 힌트 줄게요, 힌트. 여기서 우리 산소를 여러분 보면은 산소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여섯 개죠, 산소가. 산소가, 산소를 보면은 산소가 8번이잖아. 8번이면서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여섯 개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그럼 아까 산소가 공유 결합을 하려면 전자를 몇 개를 공유해야 된다? 두 개를 공유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소는 공유 결합을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두 팔을 이 결합선이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두 군데라는 거야, 산소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하고 산소는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원자간자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일곱 개이기 때문에 플루오린은 얘는 한 군데서만 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산소는 두 군데서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플루오린 한 군데서만 결합이 이루어지면 되거든. 그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얘네한테 나올 수 있는 결합의 종류가 전부 나오게 돼요. 그걸 알려줄게. 자, 산소가 얘랑 결합하고 얘랑 결합하고 얘랑 결합하면 어떤 물질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소하고 플로린하고 결합하면 OF2가 되죠. 산소가 나트륨하고 결합하면 Na2O가 되죠. 마그네슘하고 하게 되면 MgO가 되죠. 됐어요? 왜냐면 나트륨 1 플러스고 산소가 2 마이너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산소가 2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플루오린이 나트륨하고 결합하면 NaF가 되겠죠.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그다음에 플로린이 마그네슘하고 결합하면 MgF2가 되겠죠.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은 같은 금속이라서 결합이 안 이루어져요. 자,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결합은 요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니까 찾기가 어려운 건 아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원자 수가 두 개인 건 이 중에서 두 개밖에 없죠.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NaF하고 MgO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하나가 만약에 NaF라면이라고 한번 해봐요. 얘가 NaF라고 놓고 한번 해봐. 음. 그러면 A가 NA일 수 있고 B가 F일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B에다가 F를 넣어봐요. 그러면 F가 하나이면서 다른 물질이 두 개인 거는 이 중에 없잖아. 따라서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나트륨을 넣어도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누구냐? MgO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aF가 아니라 MgO가 되어야 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MG로 놓고 얘를 O로 놓고 한번 해봐. 그러면 A가 O고 A가 O래, B가 MG래.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산소가 1대 나머지가 2인 물질이 있을까? 있네. OF2도 있고, 그쵸? 그럼 C가 F라고 한다면 얘가 OF2가 될 것이고, 그러면 C가 F면 얘도 MgF2가 맞죠. 그렇다면 여기 안 나온 거 나머지 하나가 누굴까? D가 Na. NA가 안 나왔네. 얘가 NA니까 Na2O가 되겠네. 그럼 다 나온 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 맞아 떨어졌지. 이게 맞는 거야. MgO, OF2, MgF2, Na2. 어렵죠? 네,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정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고난도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추측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고등 화학에서 가져온 문제야. 통합과학에서 가끔씩 여러분들 때도 고등 화학이나 물리, 지구학, 생물에서 가져오기도 할 텐데 그런 문제들을 대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301번을 보게 되면 기억 B는 산소가 아니고 마그네슘이다. 이온 결합 물질은 여기 OF2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맞고요. C와 D는 1대1의 개수비로 원자 수비로 결합한다. C가 누구죠? C가 플로린, D가 나트륨이네. 그러면 NaF가 되겠네.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니까 1대1의 결합이다. 이게 찾는 거예요. 좀 어려웠죠?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했고요. 오늘 좀
풀어야 될 숙제 양이 굉장히 많아요. 좀 많지만 숙제 잘 해주길 바라고 여러분들 그 질문 있잖아요. 질문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수시로 공부하면서 수시로 단톡방에다가 남겨주면 선생님이 좀 확인이 편하거든. 왜냐면 개인톡 주면은 좀 어려워요. 수시로 단톡방에다가 이게 질문을 사진만 찍어. 사진만 찍어서 딱 올려.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 수시로 사진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단톡방에다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음, 보통 올려주게 되면은 바로바로 해줄 테니까 뭐 친구들한테 이거 내가 모른다는 거 좀 창피해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전혀 없어. 우리끼리 보는데 뭐 어때? 괜찮아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답변이 어려워서 그래요. 선생님 막 톡이 되게 많이 오거든.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숙제 인증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수시로 해주세요. 수업 전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힘들었죠? 고생 많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파이팅! 네, 수고했어요. 잘 가요. 감사합니다.